군사적 성장주의, 수출 지상주의. 군사적 성장주의. 박정희 대통령은 타율론적인 사고를 가진 정치가였다. 그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우리의 반만년 역사는 한마디로 퇴행과 조작과 침체의 연쇄사였다. 국가가 나서서 국민성을 개조해주는 것만이 강력한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길이라고 본다. 한국인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타율에 지배당하는 습성을 천성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그는 민주주의를 낭비로 간주하게 되었고 국가주의를 동원 이데올로기로 활용하여 일사불란한 군대식 명령하달체계로 국가를 경영하고자 했었다. 그래서 국민성 개조를 위해 친히 국민교육헌장을 반포하여 전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암송하도록 하였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경부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상부터 계획, 감독, 검사까지 모든 것을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내리는 원맨쇼를 발휘하기도 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박 대통령의 이러한 성장 전략을 흔히 군사적 성장주의라고 한다. 그리고 군사적 성장주의의 방법으로 수출과 통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수출로 성장을 견인해야 하는데, 수출이 잘 되게 하려면 임금과 농산물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바로 그림과 같은 과정이었다. 싸게 만들어야 많이 팔리고 많이 팔려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하지만 통제는 필연적으로 반발이 따르기 마련이다. 때문에 정부는 수출을 미화해서 통제를 희석시켜야만 했다. 어떻게 말인가? 6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의 구호는 수출만이 살 길이었다. 따라서 수출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지상과제로 격상되게 된다. 그렇게 수출의 중요성을 각인시킨 뒤에 산업전사, 산업의 역군, 수출의 역군, 수출의 기수와 같은 온 국민이 수출 증대의 역군되자 군대식 용어들이 속속들이 등장했다. 왜 군대식이었을까? 군대만큼 국가주의식 동원 이데올로기에 적합한 아이템도 없었기 때문이다. 군인이 돈 받고 일을 하는가? 아니지 않는가? 군인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군인들과 동일시된 수출 전사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신성한 조국 군대화를 위해서 마땅히 희생해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군대를 좋아하는 개인은 없지 않는가? 군대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나? 끌려가는 거지. 수출 전사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니 국가폭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었다. 수출 지상주의. 수출 전사들의 일하는 기업은 그야말로 군대식으로 돌아갔다. 정권은 전선의 최전방에서 뛰는 말단 수출 전사들에게는 국가폭력으로 억누르는 한편, 수출 전사들을 통제하는 각급 지휘관들에겐 갖은 특혜를 베풀었다. 박정희가 앞장서서 수출 전사 지휘관들을 지휘하고 포상했으니 1등 A기업, 2등 B기업, 청와대 집무실에는 기업별 수출 현황이 막대 그래프로 그려놓았으며 수출 실적을 매달 체크하면서 관계 부처와 기업들의 고지 점령을 독려했다. 수출 전사 지휘관들이 받는 특혜는 엄청났다. 일반 대출 금리가 25%였을 때에도 5%만 부담하면 됐고,
당시 1년 물가 상승률이 15%였는데 특혜 금리는 5%였단 얘기.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는 세액 전액 면제. 수출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80%나 감면해 주었다. 헐. 심지어 수출 전사 지휘관들은 밀수를 저질러도 무사할 수 있었다. 업주들을 처벌하면 수출에 지장을 주게 되잖아. 검찰에 당장 수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해. 이렇듯 법은 중요한 게 아니었다. 수출 전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수출은 국가 종교와도 같았으니 잘 살아보세라는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외화벌이는 그 어떤 가치보다도 신성시되었다. 정부가 사실상 주도한 일본인 대상 기생관광에서도 나타났듯이 매춘부마저 외화를 벌어다주는 애국자로 인식되던 때였다. 심지어 수출 진흥에 관한 표어 현상 모집이 전국적으로 실시됐으니 이때 전국적으로 10만여 편이 응모하여 이 중 4개가 선정돼 각각 3만원씩의 상금이 수여됐는데 당시 공무원 2달치 월급이다. 당시 우수작으로 뽑힌 표어들은 이러했다. 너도 나도 참여하자 10억 달러 수출 대열. 할 일 많은 70년대 10억 불 수출부터. 또 수출 행진곡 가사 모집이 있었고 이를 레코드에 수록하여 보급하기도 했다. 수출 진흥 웅변대회, 수출의 날 기념 수출 진흥 글짓기 대회, 수출에 관한 영화 제작, 수출 진흥 노래 모집 등등 갖가지 행사가 연중 계속됐다. 1970년도에는 수출액 알아맞히기 현상 모집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이때 전국적으로 10만여 건이 응모되어 1등한 응모작은 10억 389만 7천 달러로 상공부가 공식 집계한 수출 실적에 불과 1473달러의 오차밖에 나지 않았다. 우와, 쪽집게네. 그만큼 당시 우리 사회는 수출을 지상 최대 과제로 삼았고 모든 국가의 역량을 수출에 쏟아붓도록 하고 있었던 것이다. 10월 말 현재 수출 10억 불 목표의 79% 달성했다는 보도기사이다. 노동자들의 반발. 수출 전사들은 대부분 농촌에서 징집되게 되는데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들었던 탓이다. 인농인구수는 매년 10만여 명을 넘었고 그 결과 총인구에서 농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박정권 기간 동안 60%에서 30% 수준으로 떨어진다. 붉은색은 농업 총인구, 파란색은 농업인구 비율이다. 이 같은 도시화 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한 것이었다. 도시화율 비교 그래프이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속도는 인농의 속도보다도 빨랐으니 수출 전선에 필요한 전사들의 수는 점점 부족해져갔고 60년대 말부터 노동 공급이 노동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그 결과 저임금에 기초한 노동수급 전략의 전면 차질이 발생한다. 아, 나 주는 양은 많은데 일손은 부족하고 결국 노동력 부족으로 예전보다 잔업과 야근은 늘어가게 되는데 임금은 예전과 별반 다를 게 없었으니 노동자들의 불만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임금을 올려달라! 휴직을 달라! 하지만 정부와 기업은 이런 요구에 억제와 통제로 일관하게 된다.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시기임. 조금만 참으면 좋은 세상이 올 것임. 그러나 노동자들은 그런 말을 믿기가 힘들었다. 그러면서 점차 깨닫는 게 있었다.
무엇을 말인가? 이제까지 형식적인 거칠에 지나지 않았던 민주적 제조들이 자신의 권익을 지켜줄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점차 깨닫게 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선거와 노동법이었다. 노동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지켜지지 않는 것임? 그래, 좋아. 투표로 보답하겠다. 놔. 하지만 그럴수록 정권은 노동자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더욱더 수출의 거국적 명분을 강화하게 되었고, 수출만이 살 길이다. 허리띠를 더욱더 졸라맵시다. 그것으로도 부족할 땐 국가 안보라는 강력한 무기를 휘두르게 된다. 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파업을 하겠다니. 너희들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이러는 거임? 혹시 빨갱이들 아님? 이렇게 말이다.